안녕하세요. 튜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번개 모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았고요. 혹시 오신 분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재밌게 하려고 막 오버한 것 같기도 한데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생각한 것보다 제가 부담이 많이 덜 했었습니다. 그럼 이날 있었던 번개 모임에 대한 이야기랑 그 뒷이야기 같은 것들은 제가 매주 진행하는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저녁 9시부터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12월 2주차 시작을 알리는 12월 1주차 지난주에 이슈 하이라이트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 가지 이슈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중국의 다 중국인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협상 태풍의 눈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71조로 중국 통신 산업을 공격한다고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은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를 알아두면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서로의 싸움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재미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지난 한 주를 강타한 단어 중에 하나라면 역시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위구르 인권법입니다. 묘하게 어디서 들어본 어감인가요? 네, 저도 다뤘었지만 홍콩 인권법 이야기가 등장한 맥락과 굉장히 비슷하면서 이것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홍콩 인권법 이러면 홍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겠죠. 그럼 위구르 인권법은 위구르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일 겁니다.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위구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고 이곳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심기가 불편한 거고요. 그럼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뭔가 이름이 쉬워 보이진 않죠. 길고요. 조금 풀어서 볼까요? 신장은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위구르는 바로 위구르족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위구르라고 불리우는 민족이 사는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고 자치구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위구르 민족이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인정해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가는 아니고 누군가가 내어준 일정 지역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위구르족은 자신들의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 소속돼서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단어이자 지역이겠죠. 그럼 이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 소속돼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 북서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해서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왜 화두가 된 걸까요? 위구르족이 위구르족이라고 해서 별도의 민족으로 구분되고 불리는 것처럼 이들은 위구르 언어, 즉 자신들의 언어도 사용하면서 위구르족으로서 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중국과 별도의 민족이다. 우리는 너희랑 다른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위구르족의 경우에는 우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들처럼 중국인 중 소수를 차지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소수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 인구의 약 92%는 한족이고요. 이들 외에는 모두 다른 민족이 조금씩 섞여 있는 셈이고 총 55개의 소수민족이 중국 안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즉 이들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민족들은 중국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이 위구르족도 그런 민족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지도상의 땅의 크기만 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이렇게 중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큰데 위구르족이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약 45% 정도만 위구르족이고요. 나머지 중에 약 30에서 40% 정도의 한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는 다른 소수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소수민족 문제라고 하면
자신들은 중국 안에서 별개의 민족이라고 생각할 법한 다른 민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지면, 또는 독립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늘 원래 독립하려고 했었던 곳이라면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독립하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중국에 소속되도록 만들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방식이 강압적으로 탄압하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과 겪는 갈등 문제를 바로 소수민족 문제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독립하고 싶어 하면서 겪는 탄압 또는 인권 유린 등의 문제가 사실 소수민족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말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민족성을 버리게 만드는 방식이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있는 수용소에는 위구르족을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이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용소에 가두는 대상은 이제 위구르족 중에서 독립을 원하거나 또는 그 민족이 아니더라도 인권운동과 같이 중국 정부가 아니라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의 편에서 중국 정부에게 투쟁하거나 투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곳에 수용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는 중국 정부를 따르도록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비인간적 행위가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보면서 세계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도 당연히 반박을 안 하진 않는데요. 이때 중국은 수용소라고 알고 있는 건물은 단지 직업훈련소일 뿐이며 직업훈련 또는 그런 유사한 교육과 훈련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중국 정부와의 문제는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중국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테러와 같은 행위들이 벌어질 수 있고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이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 중에 바로 위구르족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이야기는 금융 경제도 들썩이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중국과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나서서 핍박받는 소수민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국회에서 하원에 속하는 의원들은 신장 위구르 인권법으로 불리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예전부터도 이 인권 문제가 등장을 했다는 게 바로 미국 상원의원이었었는데요. 여기서도 과거에 내놓았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 법안을 통합해서 야 그것도 위구르 민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었네. 상원에서 먼저 냈네. 그럼 이번에 우리 하원에서 가결을 시켜서 올렸으니까 상원에서 있는 그 법이랑 통합을 해서 너희도 역시 통과시킬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해라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까지도 다뤘던 홍콩 인권법처럼 상원에서도 통과가 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차례까지 갈 수가 있게 되죠. 즉 홍콩 인권법과 같은 순서를 밟아 올라가기 시작한, 현재는 미국 하원의원에서 위구르 인권법이 가결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해서 완전히 공식화, 법안화 시키게 되면 이제 미국이 위구르족의 인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설 기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법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하원의원에서 가결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로 모든 매체에서 심하게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힘이 있다고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때 중국이 홍콩 인권법 통과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역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에게 통치받는 것으로 넘겨지면서 이제 과거의 민주적 자본주의 아래에서 발전해오던 홍콩에게 어느 정도 이제 일국량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었지만, 혹시 일국량제 홍콩 상황을 모르시면 오른쪽 위에서 제 과거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자, 홍콩과는 다르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완전히 중국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중국 영토의 북서쪽에 홍콩 자치구가 존재하고 있는 형태였죠. 혹시 지도가 잘 이해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위치한 곳은 바로 여기고요. 오른쪽, 대만은 중앙 오른쪽 아래에서 이쯤에 있고, 그리고 대만의 왼쪽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홍콩이 여기 아래 정도에 살짝 위치하고 있다로 알고 계시면 중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어느 정도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금융경제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이슈를 소개할 때 금융이란 단어를 써서 소개를 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의 홍콩 인권법 통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균열로 작용을 할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틀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홍콩 인권법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위구르 인권법까지 더해지면 중국이 홍콩 인권법보다 더욱 강력히 반발하는 부분까지 만약 미국에서 대통령이 통과를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투자자들이 투자시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이 어그러져서 무역 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겠죠. 바로 이런 투자자들의 예상이 금융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금융경제계에서 이 위구르 인권법, 조금 더 더해서 설명하자면 홍콩 인권법 더하기 뒤이어지는 위구르 인권법을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구르 인권법은 금융경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막 무작정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1주차 지난주에도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런 위구르 인권법이 등장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 금융경제계에서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전 세계 시장이 압박을 받는,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이 인권법들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즉 자칫 어떤 정치의 문제라고만 생각될 수 있는 단어가 우리의 실물 경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져온 거고요. 큰 맥락에서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 인권법이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다만 이 이슈를 다루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위구르 인권법 또는 지난주까지 다뤘던 홍콩 인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실물 경제 또는 금융 경제의 악영향이라는 뉘앙스의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경제 또는 투자시장에서의 입장에서일 뿐이라는 점 반드시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금융시장이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금융시장과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저도 잊지 않기 위해서 금융시장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이것들은 정말 수많은, 이 인권법 또는 정의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탄압받는 인권, 나아가서는 많은 세계에 많은 목숨들이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힘없는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권법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들이 나쁘다라는 의미에서의 악영향을 준다라는 주제는 아니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71조로 중국 통신 간접 공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이슈 하이라이트 내내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 둘이 투닥투닥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중심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맥상통하게 세 가지 이슈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이슈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벌써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때 화웨이라는 통신 장비 제조업체가 굉장히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통신 장비를 주면서 그 통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안 없이 막 유출시키고 막 중국 정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고 그들의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과연 끝났을까요?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금융시장에서 과연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시장, 투자시장에서 야, 이 뉴스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71조 무슨 얘기냐?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를 대상으로 그냥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7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으로 중국 통신 장비를 공격한다는 건데요.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공격한다. 이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과 이 600억 달러 71조 원 사이에는 DFC라는 공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쉽게 구도부터 설명하자면 미국이 자신들의 공사인 DFC를 통해서 이 71조를 이용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요. 그러면 우선 이 DFC라는 미국 내 공사는 대체 뭐 하는 곳이고 이름이 뭐냐? 자세히 알아보면 이 DFC는 US, 즉 미국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US, 미국 인터내셔널 국제 디벨롭먼트 개발 파이낸스 금융 코퍼레이션 공사입니다. DFC라고 검색해서 잘 안 나올 경우에는 USI DFC라고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하는 일은 이름에서도 드러나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국가에 뭔가 금융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일어나도록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만 모든 국가의 대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리는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국가의 기업이나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돈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좋은 일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이 미 국제개발금융공사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현재 이 DF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71조 원, 600억 달러 수준의 돈으로 중국의 통신 장비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이제 막 기술을 개발하는 곳 중에서 통신 장비 산업에 약 7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즉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통신 장비 기술 업체들 외에 다른 통신 장비 업체, 즉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의 라이벌들을 71조 원이나 들여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중국 통신 장비 또는 제품을 쓰지 않아도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 중국 또는 너희 중국 통신 장비 업체 말고 다른 선택지도 많아. 이렇게 만들어주면 반대로 말하면 결국에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산업에서 너희 말고 다른 회사는 다 지원해 줄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자신들의 미국제개발금융공사의 자금 지원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중국 외의 다른 모든 통신장비 업체를 도와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냥 미국이 여전히
화웨이를 잊지 않고 공격 중이구나. 심지어 간접적으로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공격하네. 이런 방식의 71조 원을 써서 싸우고 있구나. 그 뒷면에서 라고만 이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반사이익이라는 부분을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주안점은 중국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71조 원이나 들여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지원받을 기업들은 어디일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전 세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통신 장비를 제외하고 유사한 통신 장비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높은 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거론되면서 그곳들의 주식 가격이 뛰거나 하는 것들을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일로, 즉 이 이야기 속에서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로 다른 기업이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이 미국 국제개발금융 공사의 71조 원 지원으로 인해서 아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보는 곳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에릭슨이나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곳들이 손에 꼽히기도 하고, 이 외에도 다른 통신장비 업체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야, 이거 거기가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이 좋아지고 발전하면은 시장에서 제품도 더 많이 팔 테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이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것에서 새우등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생물들은 여기서의 싸움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구나, 한번 잘 지켜보고 투자를 해보자 라는 일들이 금융시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항상 직접적인 효과, 여기서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가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다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이 일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면 혹시 반대로 이득을 보는 것은 어딜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저도 재밌어서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DFC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12월 1주차 모든 이야기를 다뤄보았고요. 지난 번개 모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코멘트 해주시는 것을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더 나은 영상과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한 주 출발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